노예처럼 살던 여자가 남편의 불임 수술이 거짓이었으며 동서의 딸이 사실은 남편의 핏줄임을 알게 된 후 가문을 파멸시키는 복수극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 민석이 깨지 않도록 숨을 죽이면서요. 사실 그가 깨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은 천둥이 쳐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지수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미 손에 익은 동작이라 불을 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자 같은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시할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만 끔벅이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야,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래도 또렷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님. 편히 계세요. 그것이 이 집에서 지수에게 건네지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만이 지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을 나온 지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침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밥을 7시 정각에 드셔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온종일 구박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지수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북어국 육수를 우리는 사이에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면 간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7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에 앉아 음식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지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그 한숨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음식이라고 차렸어. 지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대꾸하면 더 큰일이 났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났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혜란이었습니다. 명품 실크 잠옷을 걸친 그녀는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늦잠을 자고도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혜란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혜란이 많이 피곤하지. 늦잠 자도 돼. 같은 며느리인데 대우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혜란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사랑받았습니다. 지수는 뼈 빠지게 일해도 구박만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혜란에게는 딸이 있었고 지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식을 못 낳는 며느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혜란의 딸 수진이가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줄게. 지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민석은 점심이 다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로 그는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조차 지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석도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을 망친 원흉이라는 듯이요. 지수는 그날도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그녀의 손은 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수의 하루였고 지수의 삶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뒤에야 지수는 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이 흐려진 얼굴이었습니다. 35, 아직 젊은 나이인데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수는 유령이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수가 받아들인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지수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인 영주였습니다. 영주는 변호사가 되어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영주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영주는 지수의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지수는 그냥 좀 피곤하다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영주는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시댁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으니까요. 영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수는 긴장하며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부림인 게 죄야? 내 가치를 찾아야지. 그 말에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가족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영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가치라니 나에게 그런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지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지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잠깐 친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서는요. 지수는 묵묵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혜란 부부와 수진이 그리고 민서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서서 차를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학원을 더 보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면서요. 혜란과 동서의 남편 진수도 동의했습니다. 수진이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야. 그 말에 지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은 이 집의 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들어온 말인데도 아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아내가 상처받는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도 같은 생각일지 모릅니다. 지수는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뒷정리를 끝내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또 술에 취해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것은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수를 아내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지만 그들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차가운 벽이요. 지수는 혼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에 남은 게 무엇인가 하고요.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나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또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수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영주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가치를 찾으라고 했지요. 그때 민석의 핸드폰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알림음은 꺼져 있었지만 화면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지수는 무심코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처에 그런 이름이 저장되어 있다니요.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지수는 숨을 죽이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밤도 보고 싶었어. 수진이가 당신 닮아서 볼 때마다 설레. 수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는 분명 동서 혜란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이런 메시지에 등장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인 거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발신자 이름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틀림없이 동서 혜란의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새벽 지수는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남편과 동서가 불륜 관계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요.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를 간호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동서 혜란과 마주 앉았습니다. 혜란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고 딸 수진이를 챙기는 모습이었지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민석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면서요. 지수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지수는 민석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을 하나씩 열어보았지요.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안에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정관 수술 확인서였는데요. 날짜를 보니 3년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또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자신이 불임 치료를 받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고 고통스러운 시술도 견뎠었지요.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밤마다 자신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다니요. 애초에 임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이고 연극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2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대상은 동서의 딸 수진이었고요. 일치 확률이 99.9%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동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낳았다니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는 손녀 수진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아이요.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 남편의 친딸이었던 겁니다. 지수는 미쳐버릴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지수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이 집안에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녀처럼 일하며 살았지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서와 불륜을 저질러 딸까지 낳았지요. 그러면서 모든 죄를 지수에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지수는 서류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을 나왔지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며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지수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대로 폭발하면 손해보는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소리만 지르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남편 쪽 사람들은 어떻게든 진실을 덮으려 들 테고요. 결국 지수만 나쁜 사람이 되어 내쳐질 게 뻔했습니다. 지수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지수는 친구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알게 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그리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그 말에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영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 완벽하게 준비해서 무너뜨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친구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만 살아온 지수가 죽고 새로운 지수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복수하겠다고요. 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고요. 자신을 짓밟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 행세를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친구 영주의 조언대로 차근차근 움직였습니다. 먼저 초소형 녹음기 몇 개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지요. 배송지는 영주의 사무실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녹음기가 도착하자 지수는 하나씩 집안 곳곳에 숨겼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하나, 시어머니, 방 화장대 뒤에 하나요. 남편과 동서가 자주 마주치는 복도 화분 속에도 숨겼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곳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녹음기에 온갖 대화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수 욕을 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남편과 동서가 은밀하게 속닥거리는 내용도 녹음되었습니다. 지수는 밤마다 그 녹음들을 들으며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녹음기에 잡혔습니다. 시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였지요. 할아버지 재산을 미리 정리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지수를 인간으로 대해준 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지요. 그런 할아버지를 돈줄로만 보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밉살스러웠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수는 할아버지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옛날 이야기도 해드리고 신문도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하셨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야, 이 늙은이 말 좀 들어주겠나. 지수는 귀를 가까이 대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돈밖에 모르는 것들이야. 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들였습니다. 아무 말씀 마시라고, 그냥 편히 쉬시라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도리이기도 했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아버님.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안심이 되셨는지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가 잠드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드시 할아버지를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동서 혜란의 약점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 요즘 어떤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는 정보를 들었지요. 외곽에 있는 땅을 사서 개발하면 대박이 난다고 떠들더군요. 지수는 그 땅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그 땅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지요. 지수는 이 정보를 일부러 혜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박날 것 같다며 부추기는 척했습니다. 그 땅 정말 좋아 보여요.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혜란은 지수의 말에 의기양양해했습니다. 혜란은 더욱 확신을 갖고 그 땅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다른 수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말이라면 뭐든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지수는 돈을 주고 무당을 매수했습니다. 혜란의 사주가 좋지 않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사모님, 작은 며느리 사주를 보니 아들을 잡아먹을 상이에요.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혜란을 예전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지요. 혜란은 갑자기 달라진 시어머니 태도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안의 의심의 씨앗이 하나둘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심은 씨앗들이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지요.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미가 먹이를 기다리듯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큰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요. 온 집안 친척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지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는 전부 지수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동만 하고 동서 혜란은 구경만 했지요. 지수는 아무런 내색 없이 묵묵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남편 민석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땅콩을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지요. 그런데 수진이에게도 똑같은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제사 음식 중에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잡채 양념에 아주 소량의 땅콩 가루를 섞었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양이었지요.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의 남편 진수도 가족을 데리고 왔지요.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지요. 지수는 민석과 수진이에게 잡채를 권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민석이 먼저 목을 긁적거리더니 얼굴이 붉어졌지요. 거의 동시에 수진이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어머, 수진아, 괜찮아? 혜란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수도 놀라서 아이를 안아들었지요.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민석과 수진이 둘 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가 두 환자를 번갈아 진찰했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땅콩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두 분 혹시 부녀 관계신가요? 알레르기 양상이 똑같네요. 그 말에 병실 안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지요. 혜라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의사의 한마디가 이 집안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의심의 씨앗은 완전히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지요. 진수는 아내 혜란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석과 혜란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며칠 후 진수가 지수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형수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이 많아요. 진수는 한참 동안 지수의 얼굴을 살피다가 돌아섰습니다. 무언가 확신은 없지만 의심하고 있는 눈빛이었지요. 지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민석과 혜란이 다급하게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지요. 큰일 났어. 진수가 눈치챈 것 같아. 민석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들키면 우리 다 죽어. 혜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녹음을 들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쫓기는 쥐가 된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알겠느냐고요.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삿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지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경질을 부렸지요.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모양이었습니다. 혜란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싸늘해졌습니다. 혜란은 투자한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쏟아부은 돈이 전부 물거품이 된 것이었지요. 혜란은 며칠을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수는 모르는 척하면서 속으로 통쾌해했습니다. 진수는 아내를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는 혜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이 언제부턴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와 혜란의 다툼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체 뭘 숨기는 거야? 왜 폰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진수의 고함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혜라는 울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변명했지요. 하지만 진수는 도무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석과 혜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수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낌새를 챈 것이지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를 먼저 쫓아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끌어들였습니다. 지수가 침에 걸린 시할아버지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다고 했지요. 증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라는 자기가 아끼는 보석 몇 점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수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혜란의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지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도둑질을 해. 내가 사람이야? 지수는 너무나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넣지도 않은 보석이 왜 가방에서 나오는 건지요. 변명하려 해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차가운 표정으로 지수 앞에 섰습니다. 이혼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지수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 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지요.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수를 쫓아낼 생각이었으니까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시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지요. 지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님, 저 잠깐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곧 다시 올게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지만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손을 꼭 쥐어주셨지요.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과 시어머니가 속닥거리며 웃고 있었지요. 드디어 눈의 가시가 사라졌다는 듯이요.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을 나선 지수에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요. 주머니에 남은 돈으로 찜질방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모아두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서류 사본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만이 지수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수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요. 몸이 축 처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난간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는 손을 배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쫓겨나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지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지요. 10년 넘게 바라던 아이가 이제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말입니다. 지수는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이제 정신 차릴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지요.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영주야, 나 다시 싸울 거야. 도와줘. 영주는 대답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당장 나와. 지수의 눈에 불꽃이 되살아났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영주는 지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지수에게는 천국 같았지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던 몸을 뜨거운 물로 씻었습니다. 영주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영주는 지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변호사답게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정리했지요. 녹음 파일도 듣고 서류 사본도 확인했습니다. 영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수야, 이건 완전 범죄 수준이야.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영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깨어나야 해. 할아버지 증언이 있어야 확실해. 영주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시할아버지만이 지수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할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지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지수 번호도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셨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영주와 함께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할아버님. 지수가 달려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수를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지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왔구나. 그것들이 널 쫓아냈다며.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방에 숨겨둔 녹음기 소리를 들으셨던 거지요. 손자와 며느리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도요. 지수를 누명 씌워 쫓아내려 한다는 것도 다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더 일찍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영주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불효막심한 것들을 혼내줘야 한다고 하셨지요. 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유언장을 다시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가 쫓겨나기 전에 몰래 변호사를 불러 작성하셨대요. 모든 재산을 지수와 뱃속의 아이에게 남기셨다고요. 지수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집안 유일한 사람이야. 영주는 유원장 사본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춰진 셈이었지요. 지수는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지수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싸울 거야. 우리를 짓밟은 사람들한테. 영주가 옆에서 지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정보를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영주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석과 혜란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정리했지요. 시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체포영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수는 칠순잔치 당일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힐 작정이었지요. 그래야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잔치 이틀 전에 지수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다듬고 얼굴 관리를 받았지요.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주가 빨간 드레스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수의 몸에 딱 맞는 우아한 드레스였지요. 영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멋지게 등장해. 지수는 드레스를 입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넘게 검은 옷만 입고 살았었지요. 시댁 식구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늘 수수하게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들었지요. 친척들과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음식이 차려진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과 혜란 부부도 양옆에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진수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영주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갈 준비 됐어? 영주의 물음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연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민석과 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수는 당당하게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칠순을 축하드려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시어머니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미소만 지을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손짓을 하자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영주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지요. 화면에는 민석과 혜란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 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수진이가 당신 눈을 닮았어.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 계란의 달콤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하객들의 입에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영상이 바뀌면서 서류 한 장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민석의 정관 수술 확인서였는데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지요. 그 옆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도 나란히 비춰졌습니다. 일치 확률 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남자는 아내 몰래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하객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불륜을 저질러 딸까지 낳았어요. 수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지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계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당장 대답해. 진수의 고함에 헤라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석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내용이었지요. 시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리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를 도둑으로 몰아쫓아내자는 모의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누명뿐이었죠.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를 쫓아낸 이유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요. 오히려 지수가 피해자였고 그들이 진짜 가해자였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집안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주가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지요. 경찰들은 곧장 민석과 혜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순히 함께 가시죠. 민석이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혜란도 울부짖으며 질질 끌려갔지요. 진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지수의 뺨을 때리려 했지요.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시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만해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진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쳐라. 다 들었어. 내가 날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 것까지 전부.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평생 동안 쌓아온 체면과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여셨지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요. 오늘부로 내 모든 재산은 손주 며느리 지수에게 넘깁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다시 한 번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께 매달렸지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야.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거지.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지요. 지수야, 내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다운 사람이었어. 지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던 인정이었지요.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하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지요.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마친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하객들은 하나둘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대하게 준비한 칠순잔치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지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맑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석과 혜라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요. 사기와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변호사 영주가 빈틈없이 준비한 덕분이었습니다. 진수는 혜란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친권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진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배신한 아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건물과 재산은 모두 지수에게 넘어갔지요. 결국 시어머니는 작은 방 한 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호강하며 살던 사람의 말로가 그랬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댁 건물을 처분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요. 할아버지는 지수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지수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아이가 건강하다고 했지요. 지수는 매일 밤 배를 어루만지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세상에 나오면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영주는 여전히 지수의 가장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틈만 나면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었지요. 아기 옷도 사다 주고 육아용품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서 지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지수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표정이 진지했지요. 지수야,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지수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90이 넘은 몸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냐고 하셨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다 정리해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를 꼭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 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곁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님, 꼭 아이 얼굴 보셔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뱃속의 아이에게 기도했지요. 제발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 달라고요. 할아버지께 예쁜 얼굴을 보여드려야 한다고요.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빠른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지수는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에 잠이 깼지요. 양수가 터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주가 달려와 지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지수는 진통을 참으며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지요.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지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토록 바라던 아이였지요. 포기하려던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생명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지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꼭 쥔 작은 주먹이 사랑스러웠지요. 지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주가 분만실로 들어와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지수야. 정말 예쁘다, 이 녀석. 지수는 웃으며 영주에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빨리 알려줘. 아이 얼굴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 영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안고 할아버지를 기다렸지요. 제발 할아버지가 힘을 내셔서 와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셨지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안은 채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님, 보세요. 증손주예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아이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었지요. 할아버지의 입에서 탄식 같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나. 정말 복 받았구나. 지수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아이를 안겨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으셨지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 얼굴 가득 퍼졌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죽기 전에 이 얼굴을 보게 해줘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지요. 할아버님 덕분이에요. 할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할아버지와 지수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가 함께 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찼지요.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아이에게 준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할아버지가 직접 골라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준수할 준에 펼칠서 훌륭하게 펼쳐나가라는 뜻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매일 준서를 보러 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낙이라고 하셨지요. 준서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면 한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지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요. 90이 넘은 연세에 여러 장기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루하루를 할아버지 곁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셨지요. 평소보다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지수야, 내 말 잘 들어라. 지수는 할아버지 곁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할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지요. 준서를 잘 키워라. 그 아이가 내 희망이야.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지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건 너만 힘들게 해.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지요. 10년 넘게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지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편안히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지수와 영주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지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있는 마당에 올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 앞에서 지수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었던 분이 떠나신 것이었지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지수는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대로 원망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였습니다. 준서는 벌써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호기심 많은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였지요. 지수는 아이를 업고 카페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영주는 여전히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바쁜 중에도 틈틈이 찾아와 준서를 돌봐주었지요. 카페 운영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서 지수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민석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혜란도 3년형을 받아 같이 감옥에 있었지요.
진수는 혜란과 이혼하고 수진이를 데리고 멀리 이사 갔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작은 쪽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고 했지요. 예전에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지요. 남루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하다. 단 3글자였지만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사람 구실을 못했어. 너한테 저지른 짓이 부끄럽구나.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망은 안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지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원망은 안 할게요. 그냥 남처럼 지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지요.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지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원망을 내려놓으니 편해지더군요. 또다시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화단에 심어둔 꽃들이 활짝 피어났지요. 지수는 준서를 안고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꽃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지수의 삶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카페를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아이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주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뭐야, 이게? 지수가 물으니 영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카페 개업 1주년 선물이지. 축하해, 사장님. 지수는 그제야 오늘이 카페를 연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임을 알았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영주가 가져온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자, 소원 빌어. 영주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지요. 무엇을 빌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복수를 빌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소원을 빌고 초를 불었습니다. 뭘 빌었어? 영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영주는 웃으며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친구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지요. 준서도 작은 손으로 케이크를 집어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준서를 안고 창가에 앉았지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수는 문득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밥을 차리던 날들이요. 죄인 취급을 받으며 눈물 흘리던 밤들이요. 모든 것을 잃고 강가에 섰던 그 순간까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었지요. 지수는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서가 지수의 볼을 작은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지요. 엄마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준서.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도 별은 빛나는 법이지요. 지수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수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령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